지난 12월 27일 밤 대만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신주과학단지 일부 공장이 대피 기준에 도달했고 근무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이번 지진으로 TSMC의 첨단 공정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같은 정밀 장비들은 진동에 매우 민감해서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되고 생산 중이던 첨단 웨이퍼들은 폐기하거나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대만 칭화대 저우이 교수는 장비 위치 변동과 정전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생산 라인 웨이퍼가 전부 폐기될 수 있으며 최대 1억 대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TSMC는 올해 1월 남부 타이난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4 지진으로 53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2,422억 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죠.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대만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도 잠재적 위험 요소로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기지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일본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일깨워줬죠. 일본은 지난 몇 년간 TSMC에 올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일본 정부는 TSMC를 유치하기 위해 5천억 엔이 넘는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된 TSMC 제1공장에는 4,760억 엔, 제2공장까지 합치면 총 1조 2,02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6,400억 원을 지원했죠. 일본 정부는 TSMC 공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TSMC가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TSMC 생산 능력의 90%가 대만에 있고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은 28나노급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여전히 대만 본사에서 생산되고 있었죠. 니케이 아시아는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AI 칩 공급이 마비된다며 대만에 집중된 글로벌 칩 생산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대만의 TSMC에 전면 의존하는 구조였고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TSMC에 올인하고 삼성은 배제한다는 것이었죠.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NEC, 히타치, 도시바 등 3대 메모리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밀리면서 점유율은 1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했죠.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산 고품질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첨단 반도체 수탁 생산 경쟁에서 TSMC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반도체 산업 전문가는 일본이 한국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자존심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자존심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TSMC 리스크가 커질수록 일본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일본은 플랜 B로 라피더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오시아, NTT,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등 8개 대기업이 각각 10억 엔씩 출자해 총 73억 엔으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3,300억 엔, 2024년에는 5,900억 엔을 추가 지원했고 2025년에는 8,025억 엔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했죠.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지원한 금액은 1조 8,225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라피더스는 2025년 후반에 2나노급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7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현재 반도체 제조 기술 수준이 40나노급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2나노와는 20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셈이죠.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는 단 몇 년 만에 20년의 기술 격차를 뛰어넘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이나노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총 자금은 5조 엔으로 추산되는데 민간 투자는 73억 엔에 불과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설립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고 반도체 수주나 위탁 생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에 애를 먹었죠. 일본 야당은 과거 정부가 대규모 DRAM 제조업체 엘피다 메모리에 재정 지원을 했지만 결국 파산했던 사례를 들며 라피더스 지원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엘피다는 2012년 사실상 파산해서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고객 확보도 난제였습니다. 라피더스가 확보한 고객 후보는 미국 스타트업 에스페란토 테크놀로지 등 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국내에는 첨단 반도체를 대량 소비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죠.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도 없고 디지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취약했습니다. 2024년 일본이 외국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로 지불한 디지털 적자가 5조 엔을 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라피더스를 이끄는 고이케 아스요시 사장도 양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직 일부 능력, 즉 1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 산업 전문지는 라피더스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며 공장 완공, 수율 안정화, 전문 인력 확보, 고객사 유치 등 해결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마주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대만이 불안하면 삼성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이 시점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삼성을 경쟁자가 아닌 의존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삼성 추격을 말하던 입장에서 공급을 걱정하는 위치로 전환된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일본에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400억 엔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R&D 투자를 확대한 것은 TSMC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TSMC가 일본 소부장 기업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삼성도 R&D 중심 전략으로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시작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HBM 생산에 필수적인 일본 신카와의 본딩 장비, 레조나게 접착 필름, 디스코의 다이싱 장비 등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일본 AI 기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로부터 이나노 공정 기반 AI 반도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PFN은 기존의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겼지만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 기술력과 첨단 패키징 솔루션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로 선정했죠. 한 글로벌 IT 전문 매체는 일본 반도체 산업은 자체 통제력을 잃은 채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구조로 드러났고 그 빈자리를 삼성이 조용히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삼성에 손을 내민 순간은 협력의 시작이 아니라 전략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TSMC에 너무 오래 올인한 대가로 일본은 선택권을 잃었고 삼성은 선택받는 위치가 됐죠. 반도체는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버티고 있었는가의 문제로 전환됐습니다. 대만이 흔들리자 일본이 먼저 흔들렸고 그 끝에서 일본이 바라본 이름은 삼성이었습니다.